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딥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3대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예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레베뉴부터, 그러니까 매출액부터, 일부러 영어로 써놨어요. 레베뉴부터 순이익까지, 넷 인컴까지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정말 희소식은 이게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딱 이 모양 그대로 생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이거는 어느 기업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재무상태표, 우리 밸런스시트도 대부분 그래요. 밸런스시트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고요. 현금흐름표가 이제 조금 항목들이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재무상태표랑 현금흐름표를 조금 더 어려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어쨌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자, 맨 위는 매출액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매출액,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매출액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에서 바닐라 라떼를 하나 팔았다. 그러면 바닐라 라떼에 대한 5,000원이 그대로 매출액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뭐 할인해서 3,000원에 팔았다고 한다면 3,000원이 이제 매출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 매출액에서 가장 먼저 떨구는 이제 비용이에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비용인데요. 매출액이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비용부터 먼저 떨구는 겁니다. 매출액이랑 가장 연관성 높은, 바닐라 라떼 기준에서는 가장 연관성이 높은 비용, 원두, 바닐라 시럽, 컵,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바리스타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 원가에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를 저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원가만 드는 게 아니죠. 우리 카페 운영하다 보면은 원가뿐만 아니라 셀링 제너럴 앤 어드민, 한국어로 판매비 및 관리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영업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뭐 경영 지원, 법률 자문비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제 항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COGS, 매출 원가랑 판관비,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업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OPEX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SG&A 좀 더 정확한 정의는 전체 영업에 관련된 비용 중에서 매출 원가가 아닌 비용,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SG&A로 보겠다. 그렇게 정의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출액, 벌어들인 돈에서 매출 원가랑 판관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이제 드디어 영업이익. 그래서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결과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여기까지는 다 영업으로 돈 번 것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으로 돈 번 게 아닌 경우에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영업이익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뉴스 헤드라인은 거의 99% XX 기업 영업이익 얼마 달성, 보통 아니면 영업이익 몇 프로 뭐 증가,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런 식으로 나온 기사들이 다 영업이익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주인공으로 보통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영업에 관련된 것만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서부터는 이제 영업에 관련 없는 비용, 그 다음에 영업이랑 관련 없게 돈 번 수익들은 이제 이쪽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투자 수익, 투자 비용, 임대 수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에 갑자기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대박이 났대요. 자, 스타벅스의 주된 영업 활동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커피 팔고 굿즈 팔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other, 기타 수익에 이제 기록을 해주는 거고요. 투자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어쨌든 영업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밑에 기타 수익, 기타 비용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스타벅스가 혹시라도 임대 수익, 요건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죠. 스타벅스가 뭔가 뭐 건물을 하나 샀는데 거기서 뭐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뭐 한 층은 오피스로 뭔가 임대를 내줬다. 그래서 임대 수익이 발생했다. 스타벅스의 역시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에 반영은 해줘야 되겠고 영업 안에 넣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other,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쪽에 이제 기록을 해주게 되고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영업 활동이 아니라 재무 활동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업이익 밑단에서 이제 기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을 더하고 빼주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을 더하고 빼주고 남는 거를 보통 우리 EBT, 영어로 Pre-Tax Profit, 혹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혹은 한국어로 세전이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넷인컴, 우리 순이익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죠. 텍스를 떼기 전에 모든 수익과 비용을 이제 드디어 다 반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텍스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떼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든 다 세금으로는 떼가긴 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톨게이트가 맨 마지막에 있는 느낌이죠. 다 벌고, 그건 모르겠고 너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고, 다 더하고 빼고 나면은 마지막에 그 토탈을 가지고 내가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는 맨 마지막 관문이고요. 맨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방금은 제가 되게 정보를 좀 안 좋은 뉘앙스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요거를 이제 악용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잘 활용을 하면은 요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자 비용을 최대한 많이 내는 쪽으로 뭔가 전략을 짜는 거죠. 우리 돈 엄청나게 많이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뭐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많이 발생하면 세금을 그만큼 덜 내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텍스 실드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택틱도 이제, 그런 전략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텍스가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후적으로 텍스, 법인세 비용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이제 넷 인컴이에요. 순이익. 그래서 순이익 남은 게 이제 드디어 주주들 거. 주주한테까지 돈이 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바닐라 라떼 하나를 팔아가지고는 뭐 떼고 그 다음에 세금까지 떼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진짜로 손익계산서 보면은 너무나도 여정이 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매출액부터 순이익까지 내려오면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우선순위가 여기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최우선순위는 영업에 관련된 비용들이 이제 최우선순위예요. 얘네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이 아까 재료비, 마케팅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들을 모두 제외한 이익으로부터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가지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채권자예요. 여기서 돈 남으면은 제일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채권자라고요. 은행, 그 다음에 만약에 채권에 투자한 투자들이 있다면 이자 수익을 가장 먼저 얻어갈 수 있는 게 요 사람들. 그래도 돈이 남으면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부예요. 여기까지 했는데 만약에 돈이 안 남으면 정부도 세금 못 떼가요? 정부도 못 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마이너스. 정말 마지막에 남으면 주주의 몫. 주주의 몫은 최후 순위인 거죠. 근데 이제 주주들은 안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예 안 남을 수도 있는 거고, 많이 남으면 진짜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진짜 많이 남았을 땐 다 주줄 거죠. 얘네 줄 거 다 이미 떼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순서대로 리스크가 높아지죠. 채권자가 리스크가 낮고, 정부가 조금 더 높고, 주주가 조금 더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높으니까 주주들은 마지막에 리스크가 높은 만큼 많이 넣으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확히 우리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도 표현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넷 인컴으로 남는 거는 다 주주 거, 주주들이 그쵸?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 N방에서 가져가는 몫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익계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든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이왕이면 한번 외우실 수 있을 때 한번 쭉 이 프로세스를, 이 각각의 항목들을 외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밸런스시트 재무상태표에 대해서도 배우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